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초단기 5일 합격 심화편 내용 정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고대 국가 중에서 지난 강의에서 고구려를 한번 봤었고요. 이번에 백제와 가야를 묶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백제. 사실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했을 때 지금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예전에는 백제를 가장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느낌이 초등학교 친구들은 고구려 좀 좋아하고, 왜냐면 싸움 잘하는 느낌이니까. 그리고 성인분들 중에는 신라 좋아하는 분들 많았어요. 어쨌든 삼국 통일을 했고 또 거기에 반짝거리는 예쁜 유물이 좀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백제는 사실은 일정 부분 유물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좀 흐릿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던 국가가 백제였는데, 이 백제가 유적지가 전부 우리나라 쪽에 있어요. 주로 우리나라 쪽에서 치세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적도 지금 많이 남아있고 새롭게 발견되는 것들도 많이 있고 여전히 발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 유적군들이 2015년에 백제 역사 유적 지구라고 해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한국인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한국사의 상식을 요구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면 한국인들이 자랑으로 여겨야 될 만한 그런 소재가 들어가 있다면 아무래도 중요하게 문제로 출제를 하겠죠. 유네스코 관련된 부분은 마지막 부분에도 나올 테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쭉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유네스코 유적군들이 다수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백제 한번 보겠습니다. 백제가 건국되고 성장하고 하는 거. 백제의 특징은 한강 유역에 아예 개국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삼국시대 역사를 보면 전성기라고 배우죠. 제일 잘 나갔던 때. 이 전성기의 기준은 지도를 딱 펼쳤을 때 한강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보면 돼요. 어느 나라가 한강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면 이게 신라에 소속되어 있으면 신라 전성기고 백제에 소속되어 있으면 백제 전성기예요. 한강의 물길을 잡는 사람이 가장 발전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한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예 그냥 개국을, 건국 자체를 한강 근처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중에서 이 백제가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특징이 또 하나는 고구려에서 내려온 세력이 기본적으로 백제를 이루는 백성들의 어떤 가장 많은 집단은 고구려 유이민들이에요. 여기에서 남하 아래쪽으로 내려온 온조가 고구려 주몽의 아들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죠. 비류하고 온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뭐 역사적으로는 여러 가지 연구가 있어요. 친아들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왜냐면 자신을 찾아온 유리라고 하는 아들에게 결국에는 왕위를 내주기 때문에 왜 유리한테만 그거를 주고 같이 이쪽 지역에서 고구려를 세우고 살았던 이 아들들한테 주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이게 아무래도 친아들이 아닐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추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조가 내려오게 돼요. 왜냐면 유리가 태자로 책봉이 되게 되니까 어차피 거기 있다가는 경쟁 상대밖에 안 되죠. 그러다 유리가 왕이 되고 나서 죽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비류하고 온조가 내려오게 됩니다. 실제로는 비류하고 온조만 내려온 게 아니고 여기 아마 엄마가 같이 왔을 거예요. 세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었던 소선호가 원래부터 이 소선호 집안을 따르는 가신들을 데리고 내려옵니다. 이때 내려온 가신들이 10개 가문들이 있었다라고 해서 사실은 원래 개국을 했을 때, 한강 유역에 원래 개국을 했을 때에, 건국했을 때에는 십제라는 이름으로 개국을 했었죠. 그러다가 그 형이었던, 아마도 형으로 추정되는 비류가 여기서 같이 국가를 세우지 않고 자신을 따르는 세력을 따로 데리고 미추홀이라는 곳에 가서 개국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추정상으로는 한강 유역에서 멀지 않은 바닷가로 보이고요. 지금은 이 미추홀을 인천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미추홀을 만들었는데 현재 인천 가시면 옛날에 남구 지역이 지금 미추홀 구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문학산 일대가 아마 비류가 이 성을 만들고 처음에 개국했었던 그쪽 언저리가 아닐까라고 추정되는 곳이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개국을 하고요. 이 나라가 제대로 되진 않았어요. 제대로 되지 않아서 나중에 본인의 나라와 백성들을 온조한테 맡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온조가 비류의 나라를 흡수하면서 영역이 커집니다. 그러면서 국가 이름을 백제라고 바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닷길을 가지고 출발을 했다라는 굉장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른 시기부터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1세기부터 3세기까지가 건국과 성장 시기로 보입니다.
고이왕이라는 왕의 시기 때 율령도 반포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체제가 완성되려면 왕 밑에 신하들이 레벨링이 잘 돼야 돼요. 줄을 똑바로 서야 된다는 거죠. 왕이 임명하고 너는 1, 2, 3, 4, 5, 6등급 중에 뭐야? 라고 확실하게 이거가 정리가 되어야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겠죠. 기본 골격이 고이왕 때 짜이게 됩니다. 이렇게 나라의 틀이 완성이 되고 있고요. 최고 전성기, 근초고왕 때입니다. 근초고왕. 삼국 중에 가장 먼저 전성기를 열었죠. 4세기 백제, 5세기 고구려, 그리고 나머지 뒷시기가 신라의 전성기고 신라가 삼국 통일하게 됩니다. 자, 근초고왕 볼까요? 평양성을 먼저 공격하죠. 고구려를 먼저 공격할 정도로 강성했었던, 백제가 고구려를 공격했었던 선제 공격한 유일한 시기인데 이때 공격을 해서 고구려의 고국 원앙을 전사시킵니다. 이때 고구려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는데 아주 똑똑한 왕인 소수림왕이 즉위를 하게 되면서 체제 정비를 다시 하게 되죠. 그러나 어쨌든 이때에는 백제가 가장 전성기를 구가를 하게 돼요. 그리고 가장 잘 나갔었던 시기니까 이 백제가 또 중요하게 평가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고구려 얘기할 때는 정복전쟁 얘기 많이 해요. 영토를 넓혔다 이런 걸 많이 얘기하는데 백제의 특징은 뭐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우리 국경을 벗어나는 다른 나라에 영향력을 많이 끼친 것으로 백제를 손을 꼽아요. 좀 국제적인 부분이 보인다는 거예요. 글로벌한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백제를 얘기할 때 한류의 원조라는 호칭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영향을 그냥 끼친 게 아니라 문물을 교류하고 실제로 영향을 끼쳐서 어떤 문화가 형성되는 데 기여를 한 점이 있거든요. 누구하고 주로 친하게 많이 지냈었냐면 삼지사박으로 뻗어나가기는 하는데 주로 일본하고 좀 돈독한 관계를 유지를 해요. 근데 사실 일본이 가깝지가 않아요. 백제 입장에서는. 왜냐면 신라라면 거기 바닷가에서 바로 일본으로 가는 게 이상하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백제가 가려면 좀 돌아서 가야 돼요. 사실 그렇게 가깝지 않다는 거죠. 거리상으로 일본하고 가장 가까운 거는 신라인데 이상하게 일본하고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건 백제입니다. 이때 일본과의 관계를 유지한 거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 삼국 전쟁을 계속 치르는 마당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고구려나 신라가 혹시라도 백제를 연합해서 공격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군사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최후의 보루 같은 걸로 일본과 그런 국교를 맺고 친밀하게 지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일본의 규슈까지 진출을 하고요. 일본 왕에게 이게 유명하죠. 철을 재련해서 만든 7개의 가지가 달린 칼, 칠지도 이렇게 생긴 거 본 적 있으시죠? 칠지도. 이게 가지는 6개인데 중앙 가지까지 합쳐가지고 7개로 세고 있습니다. 이거 현재 우리나라에 없고 일본의 보물로서 지금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칠지도를 하사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역사 분쟁의 소재가 되는 하사가 뭐예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이렇게 주는 거죠. 근데 여기 칠지도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 중간에 뭐라고 글자가 써 있는데 글자가 몇 개가 또 지워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석을 하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내려준 게 아니고 이렇게 바친 거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일본은 주장을 합니다. 이게 우리랑 아직도 끝나지 않은 역사 분쟁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하사를 한 게 아니라 진상을 했다. 그러니까 진상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이렇게 바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역사 분쟁으로 아직도 문제가 있는 거긴 하지만 대다수의 역사학자들은 그 당시 일본의 상황을 봤을 때 신발도 제대로 못 만들어 신는데 무슨 재련 기술을 가지고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이건 더 앞선 기술인데 당연히 우리 약간 이런 게 있어요. 너네 이런 거 못하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준 것도 있다는 거죠. 가지가 7개나 달려있는 거는 실제 쓰기는 불편한 거예요. 전쟁에 쓰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거를 제작하는 첨단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목적이 조금 더 강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칠지도 얘기, 유물 사진이랑 같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좀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원래는 석이라고 하는 역사책을 편찬했다고는 나오는데 고구려도 제일 잘 나갈 때 역사책 편찬하라고 하거든요. 거칠부에게 요거는 역사책 다른 데 나오는 건데 삼국시대에 가장 잘 나갔을 때 역사책을 편찬하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석이라는 역사책을 편찬했다라고 나옵니다. 역사책. 편찬했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남아있진 않아요. 그냥 이런 거를 썼다라는 것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사진을 찍어도 내가 가장 예쁘고 아름다울 때 사진 남겨놓으려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구려, 백제, 신라도 각각 국가가 가장 강력하게 나갈 때 역사를 정리하려고 시도한 것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역사책을 만들었다는 기록은 나온다. 그러나 남아있지는 않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침류왕은 왜 나오냐면 삼국시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불교예요. 이 불교를 어느 왕 때 공인을 했는가 이거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요건 좀 구별해서 기억을 좀 해주시고 중국 동진에서 온 마라난타라는 승려를 통해서 불교를 수용을 했고 공식적으로 공인을 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백제 위기 한번 볼까요? 언제 휘청하느냐? 가장 먼저 전성기를 보였는데 고구려의 전성기가 올 때 백제는 눌리는 거죠. 고구려 전성기인 5세기가 이들은 위기입니다. 자, 비후왕 때 장수왕이 뭔가 슬렁슬렁 남진을 할 것 같은 거죠. 남쪽으로 자꾸 얘가 내려올 것 같은 거예요. 불안하죠. 천도까지 하는 거 보니까 얘네 뭔가 하려나 보다. 이런 위기감 때문에 그 신라의 왕이랑 눌지 마립간한테 요청을 해서 야, 위에 내려오면 우리도 위험한데 결과적으로는 너네도 위험해. 그래서 동맹을 맺어요. 나제 동맹을 맺습니다. 나제 동맹을 맺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로왕 때로 넘어가면 고구려가 점점 압박을 하는 것 같으니까 중국에다가 국서를 보내요. 좀 도와달라. 근데 거기서 뭐 신통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은 상태에서 중국의 도움을 얻지는 못하고요. 장수왕의 치밀한 계획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계로왕이 바둑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바둑을 굉장히 잘 두는 도림이라는 승려를 도림을 몰래 이제 파견을 해서 첩자로 파견을 했는데 계로왕은 도림이 첩자인 줄을 몰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계로왕의 절친이 되어서 토목공사를 일으키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전쟁이 났다라는 얘기가 전해져 옵니다. 그래서 한성이 무려 한 500년 가까이 잘 먹고 잘 살게 백제를 떵떵거리게 살 수 있게 해준 강력한 한성이 함락이 되고 계로왕은 도망가는 길에 붙잡혀서 전사하게 됩니다. 전사를 하게 되면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또 겪게 되죠. 이때 만약에 태자, 왕자가 여기에 같이 있었으면 백제는 여기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태자가 바깥쪽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어서 같이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씨를 하나 살려놔요. 그래서 한성을 뺏겼잖아요. 서울을 뺏기고 어디로 가냐면 문주왕이 지금의 공주, 옛날 이름으로 웅진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 살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도망을 간 거죠. 도망을 가서 공주 지역에서 수도를 옮긴 다음에 이 시기를 우리가 웅진백제라 그래요. 이 웅진백제 시기는 한 70년? 약 70년 정도 됩니다. 여기는 약간 심폐소생, 이제 다시 한번 백제를 다시 살려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시기예요. 여전히 불안하죠. 이 고구려가 또 내려와서 고구려 때문에 망할 뻔했는데 그래서 나제 동맹을 조금 더 강력하게 맺는 그런 느낌도 지금 좀 나오고 있고요. 정말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왕은 여기 있네요. 무령왕. 이 무령왕은 죽어가는 백제에 심폐소생을 시켜놓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마왕이라고도 해요. 또 중요하게 나오는 게 1971년에 그 공주에서 무령왕의 무덤이 1400년 전 그 무덤이 그대로 나와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정말 고고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었는데 송산리 고분군이라고 무덤 여러 개 있는 데 있어요. 지금도 유적지인데 거기 무덤이 6, 7개가 이렇게 이미 다 도굴돼가지고 비어있는 왕족이나 귀족들의 무덤이 있고 그 비어있는 무덤만 공주시에서 관리를 하다가 우리가 왜 여름에 장마 오잖아요. 장마가 와가지고 비가 막 내리면 거기로 자꾸 물이 차는 거죠. 물이 계속 차가지고 그 물을 빼내기 위해서 그러면 이 무덤들이 기대고 있는 뒤에 언덕에다가 여기다 배수로를 파. 그래서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자 해가지고 배수로 공사를 시작했는데 사실은 이게 언덕이 아니라 무령왕과 왕비의 합장릉이었던 거죠. 일제강점기 때 이 무덤군을 도굴하던 일본인들도 이게 무덤이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 무덤이 아니라 그냥 앞에 무덤들이 기대고 있는 산 같은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도굴을 안 한 거죠. 도굴을 못 한 거죠. 정말 중요한 무덤이 살아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매장됐을 모습과 거의 그대로 모든 유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로 이 무덤이 발견이 된 겁니다. 여기에서 나온 유물을 가지고 국립공주박물관에 세웠으니까. 지금 무령왕릉이라고 호칭이 바뀌어 있는 곳이에요. 무령왕릉과 왕릉원. 여기서 거의 5,000점에 달하는 유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유물의 규모와 이 값어치만 봐도
이 당시에 사람들이 무령왕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이 무령왕을 만든 양식과 그 벽돌 양식과 여기에 나오는 유물 몇 가지의 특징 때문에 그 당시에 백제가 어느 나라하고 교류를 했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이 무령왕은 다시 한번 백제를 크게 부흥시키기 위해서 일단 중심지가 서울에서 지금 밑으로 내려왔어요. 중앙도 혼란스럽지만 외부는 더 혼란스럽겠죠. 이 혼란을 잡기 위해서 지방에 22담로라는 걸 두고 여기에 직접 왕족을 파견을 해서 직접 관리를 좀 하려고 해요. 내가 다 갈 수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핏줄을 보내는 거죠. 왕족을 다 파견을 해가지고 혼란을 잠재우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22담로는 중앙에다 뭘 한 게 아니고요. 지방에 파견한 거예요. 지방의 행정을 케어하기 위해서 22담로라는 거를 파견을 하는데 이 뒤에 22라는 숫자가 한 번 더 나오기 때문에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한번 구별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고 대외 교류를 또 본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중국의 남조에 양나라하고 교류를 해서 이거의 흔적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무령왕릉 자체가 이 흔적이에요. 벽돌 무덤이거든요. 벽돌을 에스키모 이글루처럼 이렇게 쌓아가지고 무덤을 만드는데 이 벽돌 무덤 양식이 양나라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쭉 살펴볼 수가 있고 여기에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이 무령왕 때 우리가 일본이랑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무령왕이랑 왕비의 시신을 안치했었던 관의 재질이 또 일본에서 나는 나무다. 이렇게도 해석을 또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지점이 있어요. 무령왕 때 심폐소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무령왕이 죽고 나서 이 무령왕의 아들 때부터 다시 부흥을 하게 되죠. 이제 백제 부흥기입니다. 성왕, 무령왕의 아들입니다. 보통 성왕이라는 호칭을 받으면 뭐 한 게 많다는 얘기겠죠. 얼마나 한 게 많으면 또 일울성자를 받았겠어요. 조선의 이 성종도 그렇겠지만 이 성왕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도를 한 번 더 옮깁니다. 사실은 웅주는 좀 좁아요. 여기는 급하게 이사 온 데이기 때문에 집을 살펴보고 온 데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70년 동안 아버지가 잘 다져놨잖아요. 아빠가 다져놓은 기반 안에서 백제를 다시 한번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넓은 지역의 수도가 새롭게 필요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심기일전해가지고 한강도 다시 되찾아야겠죠. 그래서 사비 조금 더 아래쪽으로 현재의 부여 지역으로 수도를 천도하고요. 국호를 남부여로 리프레시합니다. 다시 한번 새 출발을 하는 거죠. 우리는 남쪽의 부여다. 역사가 유구한 부여 쪽에서 혈통이 내려왔고 남쪽의 부여를 다시 한번 크게 부흥시키려고 하는 그런 나라다. 이렇게 새 출발을 합니다. 여기 또 나오죠. 체제정비. 아버지였던 무령왕에 있었던 체제정비는 지방행정이에요. 지방행정. 중앙 아니고 지방. 그런데 이분은 중앙의 관청을 22개로 확대 세부 개편을 한 거예요. 지방 아니고 중앙이에요. 중앙. 수도 쪽에 있는 관청을 개편한 겁니다. 요거 헷갈리지 마시고. 그러나 요 시기에 무령왕과 성왕으로 이어지는 시기에 22라는 숫자가 2번이 나온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 행정구역도 개편을 싹 합니다. 다시 한번 부흥을 하려고 하는 모든 준비를 마치는 거죠. 그리고 신라의 그 당시에 진흥왕이랑 연합을 해서 잠깐 한강의 하류 지역을 잠깐 회복을 해요. 그런데 원래 약속했던 거랑은 다르게 원래는 한강의 하류 지역의 일부를 신라가 가져가고 본류를 우리가 다시 가져가는 걸로 약속을 했는데 진흥왕이 약속을 어깁니다. 진흥왕이 배신해서 한강의 하류 전체를 신라의 통으로 빼앗기게 되죠. 되게 분노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마 진흥왕은 연합을 했을 때부터 이 계획을 다 세웠을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죠. 신라가 어느 정도로 크게 힘을 키우고 있었는지도 사실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라를 내가 응징하겠다. 선제 공격을 하기 위해서 가다가 되려 역공을 맞아서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때 이 성왕을 잡아서 죽인 다음에 진흥왕이 목을 쳐서 처형하는 방식으로 죽였다고 되어 있고요. 전쟁할 때 남의 나라 왕이 죽으면 시신은 줘요. 그래야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게 어찌 보면은 국가 간의 예의 같은 건데 진흥왕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시신을 온전하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바디만 주죠. 몸만 주고 머리는 주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서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장례를 치렀다고 되어 있어요. 고구려도 그렇지만 고구려하고 신라하고 백제도 봤을 때 요 당시에 전혀 신라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이런 배신을 당하게 되는 거니까 이제 신라하고 백제는 이전까지는 동맹국이었지만 이제 친구가 될 수가 없죠.
이런 짓까지 벌였는데 철천지 원수로 다시는 둘은 같은 바구니에 묶이는 일은 없습니다. 이러면서 원수 국가가 지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다시 부흥하려는 시도가 다시 꼬꾸라지게 되는 그런 걸 맞아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백제 역사가 펼쳐지게 되고, 마지막으로 무왕을 한번 볼게요. 무왕 뒤에도 있으니까 이 무왕 시대 뒤에 마지막 의자왕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왕은 지금 우리가 백제 역사 유적지라고 나오면 유네스코에 들어가 있는 백제 역사 유적지구라고 있고요. 이게 공주, 부여, 익산이에요. 이거 3군데에 있는 8군데 유적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유네스코에 들어가 있는데 서울 쪽에 있는 건 하나도 안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렇게 묶여가지고 들어가 있어요. 자, 익산이 어떻게 들어갔느냐. 익산에 이게 있어서 익산의 무왕, 선화공주랑 서동 스토리 알고 계시죠? 요 스토리 주인공이 무왕인데 익산으로 한 번 더 천도를 하려고 했었던 시도를 했던 데로 보여요. 익산 지역이. 왜냐면 여기에 궁궐터나 절터나 이런 큰 자리들이 나오기 때문에 미륵사라는 엄청난 국가 사찰을 창건했다라는 기록도 있고 현재 미륵사지가 남아 있습니다. 사찰은 안 남아 있지만 미륵사지가 있고 거기에 탑이 또 하나 남아 있어서 그쪽 가면은 아예 그냥 지역 이름이 지금 행정적으로 지역 이름이 그냥 왕궁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쪽이 원래 왕궁이 들어와야 되는 자리였다라고 보는 거죠. 실제 여기를 수도로 삼아서 치세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아직 그런 증거가 나오고 있진 않지만 천도를 시도했었던 백제의 아주 중요한 고대 도시 중에 하나다라고 인정을 받아서 유네스코에 같이 등재가 됩니다. 그래서 같이 묶여가지고 들어가 있으니까 이 익산 지역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백제 어떻게 망하느냐?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의자왕 아시죠? 마지막 왕이 의자왕인데 많이들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의자왕은 자유롭고 정의롭고 자유로운 왕이에요. 그래서 의자왕이에요. 물론 말년에 조금 방탕하게 살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초반에는 엄청난 정복 활동을 보여줍니다. 신라를 공격을 해서 대야성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국경지대 성이랑 같이 요거를 무조건 통과를 해야 금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수도로. 40개의 성을 뺏었다고 돼 있어요. 이거 광개토대왕도 못한 거예요. 광개토대왕보다도 더 큰 업적을 초반에 의자왕이 즉위를 하자마자 그해 가을에 이룬 업적이 이거예요. 정말 신라를 공포에 벌벌 떨게 했었던 그런 왕이 의자왕입니다. 의자왕은 어릴 때부터 얼마나 이걸 듣고 자랐겠어요. 옛날에 신라 진흥왕이 우리 선대 성왕을 배신해가지고 얼마나 잔혹한 짓을 했는지 나중에 너가 꼭 복수해야 돼. 이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자랐겠죠. 그 복수를 한 거예요. 대야성의 성주 부부를 잡아다가 잔혹하게 이제 처형을 하게 되는데 이 성주 부부가 김춘추 딸이에요. 딸 내외였어요. 그런데 처형을 하고 그 시신의 머리를 그 백제 감옥에 사람들 지나다니는 감옥에 죄수들이 다니는 감옥 바닥에다가 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분히 복수죠, 이거는. 예전에 진흥왕이 했었던 거에 대한 복수입니다. 진흥왕이 성왕의 그 머리를 주지 않고 신라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신라 군대 막사에 흙 계단 밑에 병사들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묻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똑같은 방식으로 좀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취하지 않았나 싶고 김춘추 입장에서는 본인 딸이 그렇게 죽었잖아요. 아주 피눈물을 흘리겠죠. 그래서 김춘추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직접 군대를 빌리러 고구려도 갔다 와요. 물론 연개소문이 도와주지 않았지만 연개소문이 이상한 소리 하면서 거절을 했기 때문에 당나라에 넘어가서 나당연합군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당연합군이 결성이 되고요. 신라의 김유신이 군대를 끌고 쭉 내려오게 됩니다. 자, 멸망은 의자왕 때 있는데 마지막 최후의 전투 중에 하나가 황산벌입니다. 이것도 동명의 영화가 있죠. 동명의 영화가 있는데 의자왕이 보낸 계백의 결사대가 황산벌이라는 데에서 신라군에 맞서가지고 굉장히 잘 버팁니다. 김유신이 갖고 온 군대는 5만이에요. 5만. 근데 계백의 결사대는 5천이었어요. 10배 차이 나잖아요. 그런데 4번이나 전투에서 물리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신라 군대의 사기가 꺾이지 않겠어요? 그때 신라군이 웅성웅성하고 있을 때 10대 중후반 정도로 추정되는 관창이라고 하는 어린 화랑이
혼자서 백제 계백군한테 계속 뛰어들어가서 여러 번 사로잡히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돼요. 계백은 적군임에도 불구하고 요 꼬맹이가 이 솜털이 보송보송한 이 중딩 애가 와가지고 야 하고 오니까 좀 기특하기도 하고 살려서 보내줬는데 이 신라 군대 안쪽에 관창의 아버지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관창의 아버지가 너는 치욕스럽게 사로잡히면 거기서 죽을 생각으로 싸워야지 목숨을 구제해가지고 또 돌아오냐 이렇게 해가지고 관창을 다시 한번 이 백제 군대로 밀어 넣습니다. 전 좀 이해는 안 되지만 화랑들은 원래 여기 전쟁터에서 죽는 게 가장 명예예요. 그래서 어린 관창이 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관창을 처형을 하고 관창의 시신을 말에 매달아서 다시 신라군에 보내주게 돼요. 그때 김유신의 군대가 어린 관창의 죽음을 약간 슬로건으로 세워서 이 어린 관창이 가서 싸워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물러서면 되겠어?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사기를 진작을 시켜가지고 계백의 결사대를 무찌르게 돼요. 사실은 계백의 결사대는 너무 많이 싸워서 지쳐서 죽은 거라고 봐야겠죠. 전투를 계속했으니까 숫자가 10배가 차이 나니까. 계백을 포함해서 5천 결사대 전원 전사합니다. 전멸을 하게 되고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싸우려고 온 게 아니고 도망갈 시간을 좀 벌러 온 거죠. 왕이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하고 우리가 또 친하게 지내는 백제가 친하게 지냈던 일본에 구원군이 도착할 때까지 좀 버티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시간벌이였을 거예요. 그래서 황산벌 전투가 패배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비성이 함락이 되죠. 나당 연합군의 공격으로 수도 사비성이 함락이 되면서 백제는 멸망하고요. 의자왕은 당나라에 끌려가서 죽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백제 역사, 거의 700년에 가까운 백제 역사는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가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삼국시대라고 하고 가야 껴주지도 않죠. 근데 어떤 분들은 사국시대라고 해야 돼. 이런 분들도 있어요. 가야의 역사나 문화가 결코 고구려 백제 신라에 뒤지지 않는다. 이렇게 많이 보기 때문인데 여러분들이 가야를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지금 가야가 작년에 2023년에 가야 고분군들을 몇 개를 묶어서 7개 정도 묶어가지고 이게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습니다.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다면 세계적으로 이제 알려진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한국인들도 이거를 이제는 알아야겠죠. 가야를 뭐 중간에 들어가 있는 그냥 꼭 껴있는 그런 부산물 같은 걸로 생각을 많이 했었지만 이제는 단독 국가의 역사로 가야 연맹체를 많이 봅니다. 우리가 가야를 고대 국가가 아니고 연맹이라고 하는 이유는 국가도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그 작은 영토가 여러 개로 분리가 되어서 연맹국가로만 유지가 됐기 때문이에요. 왕을 통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연맹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땡땡가야, 땡땡가야, 땡땡가야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반장 노릇하는 가야가 있습니다. 초반은 금관가야입니다. 초반에 가야 연맹의 반장 역할을 했던 게 금관가야고요. 김수로 왕 이야기 알고 계시죠? 김수로. 그 아래서 나왔다는 김수로. 김해 지역에서 금관가야를 건국을 했고요. 3세기 정도에 이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가야가 똘똘 뭉치면서 연맹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금관가야가 크게 휘청거리는 거는 우리 앞서서 고구려 시대에 광개도 대왕의 신라가 SOS를 보내가지고 이 군대를 5만을 보내준 거 기억나시죠? 이때 도망치는 왜군을 쫓아다가 금관가야 땅까지 넘어왔고 여기에서 전투가 일어나는 바람에 금관가야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져가지고 이때 쇠퇴를 하게 되죠. 쇠퇴를 하게 되고요. 크게 약화가 돼요. 반장자리 대가야 뺏기게 되고요. 그리고 언제 망하냐면 이웃한 신라의 버풍왕이 공격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금관가야의 왕이었던 김구해, 구형왕이라고 하는 김구해가 그 왕족을 이끌고 이제 항복을 하는 거죠. 신라의 진골 귀족으로 편입이 됩니다. 김구해. 이 김구해가 마지막 왕이고요. 아들이 김무력. 이 사람의 아들이 김서현. 이 김서현의 아들이 김유신이에요. 김유신은 금관가야의 왕족 출신입니다. 이렇게 계보가 연결이 되게 되고요. 김유신은 어찌 보면 신라의 객시구 같은 사람이죠. 신라가 혈통을 그렇게 중시하는데 가야 혈통을 막 우대했을 리가 없어요. 그냥 망국의 후손 주제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김유신은 화랑으로 들어가서 굉장한 공을 세우죠.
그리고 나당 연합군의 마지막 전투에 이끄는 선봉장으로 서게 되면서 삼국 통일에 굉장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신라의 최고 권력자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죠. 본인의 여동생을 왕비까지 만들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역사가 전개가 됩니다. 자, 보면은 경제적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가야의 특징은 뭐냐면 옛날에 삼한 우리 여러 나라의 국가에서 배웠었잖아요. 변한 지역 기억나시죠? 변한이 위치한 지역에 가야 연맹체가 들어서요. 그래서 여전히 풍부하고 양질의 철을 생산을 하게 되고요. 낭랑이랑 외국에 이걸 계속 수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야 무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왕릉급의 무덤에서는 아주 고퀄리티의 철, 덩어리 철 같은 거, 덩이쇠들이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이걸 아예 돈처럼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거 덩이쇠, 철 생산지, 요거 꼭 기억해 주실게요. 이 김해라는 지명 자체가 쇠금 김자에다가 바다 해자잖아요. 그 쇠덩어리가 왔다 갔다 했었던 바다, 요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적지에는 김해에 대성동 고분군이라고 크게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박물관도 크게 있어서 여기 유물도 직접 볼 수가 있고 무덤도 바깥쪽에 돌아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요 유물이에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이 철제 갑옷 같은 거 나오면 쇠로 만든 어떤 유물 나오면은 가야를 좀 떠올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가야, 금관가야가 쇠퇴하고 나서 후기 가야 연맹을 이끌었던 게 바로 대가야가 되는데 이진 아시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령 지방을 중심으로 좀 더 내륙이에요. 내륙에다가 대가야를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전은 금관가야가 쇠퇴를 한 다음에 대가야를 중심으로 후기 가야 연맹이 결성이 돼서 후반부에 가야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대가야가 하게 돼요. 그리고 누구한테 멸망하냐면 진흥왕. 진흥왕 때 멸망을 하게 돼요. 요게 헷갈릴 수 있어요. 금관가야는 신라의 버풍왕, 여기는 신라의 진흥왕. 하지만 신라에 흡수되는 것은 동일하다.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요. 가야 연맹은 요 대가야가 멸망하게 됨으로 해서 완전히 해체가 되게 됩니다. 완전 해체가 되고요. 자, 유적으로 마지막 정리를 해놓겠습니다. 유적, 고령에 지산동 고분군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대가야 지역에서 그 축제도 합니다. 대가야 축제를 하는데 요 지산동 고분군에 가면은 굉장히 큰 무덤이 하나 있거든요. 저 뒤쪽에 가면은 여기에 가야가 연맹국가로 발전하다 보니까 좀 올드한 습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순장입니다. 순장. 지산동 고분군에 가면은 우리나라 최대 순장 무덤 보실 수 있어요. 35명 이상의 사람이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최대 순장 무덤도 볼 수가 있는 곳이고 현재 유네스코 등재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곳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판갑옷이나 투구 등등 철제 유물이 많이 나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가야도 불교를 받아들이고 굉장히 여러 가지 문화를 퍼뜨린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옛날 악기, 가야금, 우룩 이런 사람들 있죠. 요거 다 가야 문화의 이 소산입니다. 요게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고 이 신라에 편입이 되어서 신라의 명맥을 유지하면서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가야 것도 중요하게 최근에는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유네스코랑 연결을 해가지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대국가 백제하고 가야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